치열한 접전이 이어진 가운데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당선자들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20대 국회에 바라는 각 계층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현재의 트렌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봅니다. 오늘은 문화선교연구원 김지혜 연구원과 함께 키워드를 통해 한국 사회를 진단해봅니다. 최근 영화 소재로 쓰이면서 관심이 모아진 정신보건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강제 입원으로 인권 침해뿐 아니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은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인이 된 시간입니다. 내일이 세월호 참사 2주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2년을 보냈는데요. 그 후 지금은 안전한가? 다시금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세월호가 더 이상 불편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남은 과제들이 투명하게 해결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도 잘 매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의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시민들은 새롭게 국회에 입성하는 300명의 당선자들에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생부터 교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까지 20대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김효정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한결같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좀 이해해 주려는 생활 밀착형 의원으로 좀 접근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세월호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런 없는 사람들의 그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취업난과 경제 문제로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일자리 요즘 취업 안 돼서 많은데 저희 누나도 취업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스펙이나 그런 거를 특히 대학 네임밸류를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것 좀 안 따지고.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서 알바하고 공부하느라 신경을 써서 힘드니까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일한 만큼 최저임금제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세상을 살게 해주고 싶은 엄마들도 20대 국회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갈 텐데 일본에서는 의료비 중학교까지 공짜예요. 근데 여기서는 개인 부담이 커서요. 그런 거 좀 복지 같은 게 좀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세월호로 인해 고통받는 유족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네, 저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드는 정치인들이 최대한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대다수의 교인들은 동성애와 이슬람에 소신 있게 맞서는 기독 정치인들에 대한 당부를 요청했습니다.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도 인정을 하겠다는 건 죄악에 가까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이 죄를 죄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해서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제20대 총선. 당선자들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리더십 전문가 정인수 목사가 네 번째 저서인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를 펴냈습니다. 정 목사의 출판 기념 감사 예배가 열렸는데요.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애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정인수 목사가 30년 목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로 뛰어 얻은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네 번째 신간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를 내놨습니다. 도서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리더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 목사는 출판 기념 감사 예배와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를 열고 우리의 위기의 해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뿐 아니라
우리 뭐 선교사님들 또 교회 모든 평신도 리더들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으로 무장돼서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게 좋다. 출판 기념 감사 예배에는 200여 명의 교계 인사와 목회자 등이 참석해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교회를 위한 대응법을 모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LA 영락교회 박이민 원로 목사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출발한다며 거룩한 삶을 통해 크리스천의 힘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역동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삼환, 이영훈, 오정현 목사가 공동 초청해 개최됐으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지금 한국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가 아닌 목회자의 위기라며 이를 극복하는 데 이번 신간이 적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배에서는 서임중 목사의 기도와 소강성 목사의 서평, 장상 목사 등의 축사에 이어 CCM 가수 유은성, 성악가 김승일 등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원로 목회자 후원회는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국 기독교 원로 목회자 후원회 명예총재 피종진 목사는 모세는 민족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낙으로 생각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과 애족에 대한 열망을 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테러 소식은 우리 안의 평안을 흔들곤 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벨기에 테러 소식 또한 그랬는데요. 벨기에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않아야 하며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Jeff entered the arrivals hall just moments before the terror attack. So I rolled up to the kiosk, pulled my knapsack off, and turned around to pick up a suitcase when I saw a bright yellow flashing light. And then I heard a big, violent boom. And then just 3 or 4 seconds later, there was another big boom. And that's when the ceiling tiles began to rain down just all around me. All of the glass just shatters outward and just comes hurling at everybody. But people were running into my car because they were not paying attention. They were just trying to get away as fast as they could. I was about maybe 30 feet from a door, and I think my mind just told my body, get out. But Jeff didn't know how bad it was. This lady was over there holding the door open, and I could see that she was an airport employee. And in my naivety and shock, I said, ma'am, do you think that we're going to be able to go back in and leave today? And she said, sir, the airport is broken. Rocky didn't know what happened to his friend. I just put Jeff in the building, and I just couldn't imagine what I had just done. So I pull my car up and I park, and I'm thinking I may have to go in the building and just pull him out. About 15 minutes later, they reunited. But we found ourselves right by the triage center, so I was just like, these people need help. So we just began to talk to this one airline employee. Had a cut over her eye and blood all down her face. And so I just walked up to her and I said, can I pray with you? Do you believe in God? And she says, well, at this moment, I do now. After the attack, the haunting question for many, including Jeff, what if? I could have easily have walked down to Starbucks and been right in the middle of all that. I would have been right there. During their Sunday Easter service, Jeff's local church prayed for him. But we thank you for sparing his life, and we thank you, Lord, for allowing him to be with us this morning. You have to think how blessed you are to not have gone through that, but at the same time, it really makes you think, wow, that could have been me, you know, and my heart just goes out to those people and those families that are missing loved ones and that are in the hospitals and that are burned and hurt and their lives have been torn apart. Jeff experienced the fragility of life. It's in God's hands, and we just have to trust Him through the difficulties of those times and trust that His grace is sufficient, even in the darkest hour. Rocky sees an opportunity for the church.
I think this is going to shake Belgium. I think it's going to shake our comfort zones so that we need God. We actually realize that we need God and that there is no protection outside of an eternal security that happens in your heart. That's what Belgium needs to know, and I want the Christian community to stand up and give that to them. (4월) 한 달 매주 이 시간은 트렌드로 세상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문화선교연구원 김지혜 연구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주 동안에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졌는데요. 앞으로 2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 키워드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꼽는다면 불안과 그리고 갈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먼저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저성장 기조 속에서 난민이 증가하고 네. 또 다이시의 테러 위협이나 북한의 도발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 심리를 갖게 되고 있는데요. 네. 사회 문화적인 갈등 등이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엊그저까지 선거를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매 선거 때마다 이념적인 갈등이 참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정책 이념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와 문화적인 갈등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잖아도 올해 총선이 단순한 여야 갈등을 넘어서서 공천을 둘러싸고 이제 정당 내 갈등 그리고 야당 간의 갈등을 빚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네. 이러한 갈등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네. 혹은 동성애 이슈, 이슬람 이슈 등을 그런 사회 문화적인 갈등과도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념과 가치관 갈등이 지역을 넘어서서 세대로 번지고 또 같은 세대 안에서나 또 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이념과 가치관 갈등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한폭탄처럼 그냥 가슴에 안고 그걸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토론하고 소통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어떤 모멘텀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그 갈등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네. 갈등을 잘 해결하면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네.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가 분열이 되고 또 분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회 갈등 지수로는 5위인데 반해서 그 갈등을 관리하는 사회 갈등 관리 지수는 27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조한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수치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퍼센트를 보면 어떤 불안에 나타나는 갈등이 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안이라는 우리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노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힘겨워하고 있고 또 실직 등으로 인해서 생계나 생존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 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이라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2015년 한 해 동안 가장 불안하게 느낀 요소를 살펴보면 거기에 개인적인 문제로서 노후 문제나 취업, 소득 문제 등 경제적인 사안이 43.7%나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사회 문제로는 1위가 경기 침체 및 성장 둔화로 나왔고요. 그리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2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이 업계에서는 이 불안 마케팅을 아주 새로운 아이템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이런 불안들을 상업화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컬러링 북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컬러링 북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색칠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컬러링 북이 유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성경 필사하는 것처럼 필사책 라이팅 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색칠을 하고 또 이제 책을 그대로 좋은 글귀를 따라 쓰는 그런 형식의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힐링 산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힐링의 어떤 프로그램들 그리고 보안, 뭐 심리적인 어떤 상담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앞으로 불안 시대에 더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교회 공동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은 바로 세대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어떤 세대적인 갈등의 완충지대를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런 안팎에서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텐데요. 교회가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 또 세대를 아우르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상호 협력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약자, 장애인, 청년, 여성 등 그런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그들의 편에서 공공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남북한 평화 공동체와 포용적인 사회 문화를 이루는데 한국교회가 평화와 화해 비전을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앞으로 과제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갈등 요소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는지가 문제일 텐데요. 선거 이후 또 다른 갈등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사회적 화합을 이루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20대 국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신보건법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은 정신병원 입원 조치가 치료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위헌 심판대에 오른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이 정신보건법, 이 위헌 여부에 대한 어떤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 위헌 법률 그 심사 청구에 대해서 그 대상이 된 법률은 정신보건법 24조 1항입니다. 그 강제 입원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한 규정인데요. 그 규정에 보면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고 네.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네. 그 정신병원장 그러니까 정신과 그 의료기관의 장이 네.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호자가 다른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의사의 판단을 받아서 뭐 의사의 판단이라는 건 뭐 대면 조사 안 하고도 막 판단이 나올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동에 감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문제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 조문이 문제다. 이게 좀 독소 조항이다. 그래서 이거를 위헌을 주장하는 축은 네. 영장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강제로 감금하느냐. 영장주의의 예외다. 그 법원 판사의 재판을 해서 영장도 없는데 네. 그런 이제 그 영장주의 예외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격 침해고 인격적인 어떤 차별 대우다. 네. 그래서 차별이라고 봐서 이것을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건 안 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합헌이라는 것은 정신병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감금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인격 침해라든지 뭐 영장주의 영장주의의 뭐 예외라든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네. 그 이 실제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대신 후견인 객관적인 제3자의 후견인의 동의로 결국 입원 조건을 엄격히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또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어떤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헌과 위헌이 서로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위헌에 대한 어떤 그 가리는 자리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동안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위헌 심판까지 청구됐다는 것은 피해자가 네. 많다는 건데 네. 그 2012년도인가에 그때 그 어떤 박모 씨는 집에서 네. 가만히 자고 있다가 갑자기 남자 3명이 집을 들어와서 네. 묶어가지고 정신병동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 알고 보니까 자식들이 네.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그 정신병동에 넣었죠. 네. 정신병동에 가면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네. 거기서는 일단 정신병자들이 대부분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주사를 놓습니다. 네. 뭐 코끼리 주사라는 얘기도 하는데 코끼리도 그 주사 맞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코끼리 주사라고. 아주 강력한 주사네요. 네. 네. 그리고 다 결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완전히 이 아주 강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사람도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그런 아주 열악한 상태에 결국은 격리하고 감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문제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강제 입원 사례가 네. 한번 그 연구 조사를 해서 한번 전수 조사를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75.9%가 본인 동의 없이 들어갔고 대단한 퍼센트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좋다, 나 병원 가서 나 치료 받을게.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협조해서 들어간 건 한 5%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4사람 중에 3사람은 본인 동의 없이 강제 격리된 겁니다. 피해자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에 진짜 정신병자도 있겠지만 네. 정말 억울한 사람도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강제 입원 사례가 굉장히 많이 빈번한데 그 병원 측에서는 강제 입원을 하는 걸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입원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정신병 자체의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 정신병자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네. 보호자들이 좀 병원에 얘기를 해도 네. 사실은 본인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멀쩡해요. 네. 특별할 때 또 정신병 그 타인을 해칠 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보호자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보호자 2사람의 동의가 네. 필요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실제적인 그 진찰에 의해서 아, 이게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네. 현재 실제적으로는 정신과 의사의 판단 없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호자들만 보내면. 네, 보호자들의 동의만 갖고 일단 보내면 병원에 가서 그 후에 이제 한번 판단해보고 판단도 대면 조사로 한 몇 분 보는 것 가지고 네. 그럼 몇 분 보는 걸로 정신병을 판단하는 거 상당히 위태로운 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정신병에 격리된 사람 중에 한 뭐 70%, 60 몇 프로 정도가 그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정신병자를
병원에 격리시키면 네. 국가에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그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 입장에서는 한 명만 데려다 놓으면 보조금도 나오고. 굉장히 수익성이네요. 그 수익성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일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말 좋지 않은 나쁜 의도를 가진 의사와 결탁이 된다면 네. 정말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한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와 절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어떤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 참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요. 네.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할 때 본인이 결국 내가 입원하겠다 그런 건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네. 근데 문제는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로 결국은 강제 입원되는 게 문제라서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법원이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네. 그 후견인이 판단해서 입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입원을 할 때 입원 과정을 네. 또 그다음에 의사의 정신과 의사의 그 진단도 대면 조사로 간단히 하지 말고 명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네. 해서 며칠 동안 계속 뭐 진단을 받거나 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목격자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는 걸 누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라든지 네.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어서 뭐 검진 방법도 좀 구체적 기준으로 명시도 하고 네. 또 그다음에 동의하는 사람도 이해관계인이 아닌 보호자가 아닌 후견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 병원에 격리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정신보건법에 통신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면 연락할 수 없네요. 연락을 할 수 없어요. 네. 그 통신권이 제한되니까 본인의 의사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외부에선. 그러니까 통신권을 부여해서 결국 자기의 의견을 밝힐 방법을 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거기에 강제로 감금돼 있다가 어떻게 공중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억울하게 갇혔다. 그러니까 그분이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변호사가 결국은 이제 이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해서 법원의 판결로 결국은 석방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통신권도 줘서 이런 보완책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참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점도 들면서요. 지금 말씀대로 어떤 보호자 2명만 서명하면 정신병원에 감금되면 이게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또 문제입니다. 이제 정신병원에 한번 입원이 되면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정신보건 이제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나오는데 심사 통한 퇴원자가 한 4.8%,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죠, 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통과돼서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에 그 병원 앞에서 또 이제 거기 집어넣은 보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집어넣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병원에다 얘기를 해서 나오면 밖에서 병원에서 그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서너 명이 나온 사람을 또 묶어서 또 집어넣어갖고 또 다른 병원에 입원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원 자체도 힘들고 자식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악용이라기보단 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는 인격이 파탄될 정도의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절대로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그 안에서는 어떤 인권이라는 거는 무시되어지고. 그렇죠. 뭐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면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정상적인 사람도 들어가면 정신병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의사표시를.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할수록 강하게 약물 처치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해롱해롱하게 되고 이제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도 정신병자처럼 심지어는 계속 음식이나 물 같은 걸 제때 안 주면 본인이 너무 목이 말라서
그 변기에 있는 물까지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네.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뭐 그 남자들의 경우에도 가면 이 모든 걸 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옷을 벗기고 남자를 기저귀 같은 걸 채워서 네. 놓으면 인격적으로 얼마나 수모감. 그렇죠. 네. 그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뭐 구타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강제적인 격리. 그래서 사람이 정말 그 어떤 고문 같은 행태까지 간다면 없던 정신병도 생기고 또 우울증도 없던 것도 생겨서 정말 정신병자가 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참 굉장히 우리 사회의 그늘진 모습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어느 분야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선악과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고요. 그 양심대로 행동할 때 오늘 나눈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를 통해서 메르스의 의심 환자 발생 소식은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똑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병원과 환자 본인의 협조와 빠른 조치가 있어야겠고요. 개인 위생에도 특별히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